서울시립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세요. 원래 전공은 기계공학이지만 기계공학 중에서 열유체를 하셔서 구들 속이 그 불의 흐름을 하는 게 열유체잖아요. 그래서 실제 실험도 하고 이쪽의 연구에 세계적인 권위자십니다. 리광훈 교수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 리광훈입니다. 저희 학교가 최근에 갑자기 많이 알려졌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반값 등록금을 하기 전에는 그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제가 학교에 간지 부임한 지가 이제 16년째인데 학교에 가기 전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라는 이름도 사실은 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 학교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모든 국민이 이제 서울시립대학교를 알고 있습니다. 그 반값 등록금 때문이죠. 실제로 저희 학교 인문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은 105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등학교 자사고보다도 학비가 더 싸다고 그래요. 저희 공대도 135만 원,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립대학에 비해서는 거의 4분의 1 수준의 그런 등록금을 내면 충분히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시로부터 이제 재정이 들어오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뭐 3대 바보 이러면 그 중에 하나가 장학금을 한 번도 못 받고 졸업하는 학생, 그리고 해외 연수를 한 번도 못 가고 졸업한 학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3대 바보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수험생이 있으면 서울시립대학교도 한번 입학을 권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부는 꽤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죠.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은 문과죠. 문과는 1등급을 아마 받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도 상위 한 7% 정도, 전국 상위 7% 정도 되는 학생들이 저희 학과에 입학을 합니다. 회장님께서 또 저를 또 과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게 컴퓨터를 이용해서 연류동을 해석하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도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유체역학 강의, 그리고 수치 해석 강의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물론 이 온도를 포함해서 연류체적인 그런 공학적인 문제들을 컴퓨터로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회장님께서 이제 자세히 온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 온돌이 얼마나 우수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사실 그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겨울을 나기 위해서 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난방 방식이 실내에 그냥 불을 떼는 거죠. 실내 불을 떼는 겁니다. 사실은 서양에서는 그 방법을 최근까지도 사용을 했어요. 그냥 실내에 불을 떼는 거죠. 그게 조금 발전된 형태가 이제 벽난로를 통해서 이제 난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실내에서 불을 떼면 실내 공기가 많이 오염이 돼요. 이산화탄소뿐 아니고 미세먼지, 그리고 그 재 같은 것도 많이 날리죠. 그런 방법이 이제 서양의 난방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물론 그 벽난로에 의한 난방보다는 공조 방식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를 직접 데펴서 실내를 난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우리 관공서나 아니면 회사 사무실 같은 데는 전부 그런 서양식 난방을 사용하고 있죠. 공조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가열된 공기가 실내에 유입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불쾌함도 이제 많이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서양에서는 집에서도 침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바닥은 차고요. 그리고 카펫 같은 걸 이제 깔아놓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카펫에 먼지 같은 것도 많이 끼고 아주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공조 방식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이제 온도를 깔아놓은 그런 주택들도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주택들은 공조 방식에 비해서 좀 더 값을 많이 줘야 됩니다. 훨씬 더 쾌적하고 살기가 좋으니까요. 우리는 사실 우리 국민들은 전부 그런 온돌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외국에 나가서 한번 생활을 해보면 우리 난방 방식이 정말 위생적으로 건강상으로도 좋고 그리고 바닥이 따뜻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발바닥도 따뜻하고 거기 주저앉으면 이제 엉덩이도 따뜻해지고요. 근데 서양 난방 방식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공기 자체가 이제 더운 공기이기 때문에 일어서 있으면 더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공기가 아래 공기보다 더 따뜻하거든요.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냉 조결이라고 하는 그런 건강에 좋은 두냉 조결이라고 하는 그런 거에 맞지도 않고요. 그 반대가 되죠. 오히려 아래쪽은 차고 위쪽은 뜨거운 그런 난방 방식이 서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전달과 불익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들의 종류, 구들이 그러니까 전통 온돌이죠. 전통 온돌에 대한 종류, 구조, 그리고 이 구들의 어떤 연구 과제가 있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CFD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래 방식에 따라서 이제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전달이라는 게 뭔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열전달은 이제 온도가 뜨거운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흘러가는 현상을 열전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열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제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죠. 에너지 중에 온도가 높으면 많이 갖게 되는 에너지가 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열역학이란 말도 이제 들어보셨을 거고 열전달이란 말도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요. 이 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정적 평행 상태에 대한 걸 이제 이야기하는 게 열역학입니다. 그래서 작동 유체의 열역학적인 평행을 주로 생각하는 게 열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평행 상태에서는 이제 온도 구배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열전달이라고 하면 반드시 이제 온도 구배가 존재할 때 생기는 게 열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열역학적으로는 평행 상태가 아니라 비평행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행이 깨진 상태죠.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건 열역학 쪽은 아니고요. 열전달 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온도가 달라지는지 이런 걸 이제 다루는 것도 전부 열역학이 아니라 열 전달 쪽에서 이제 다루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 이동에 대한 시간 의존을 항상 생각하는 게 열 전달입니다. 그래서 열 전달 문제의 유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레이팅, 즉 열 전달률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 열 전달이 얼마나 됐는지 하는 그 열 전달 양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은 실험적인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해석적인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실험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이제 실제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에서의 값을 직접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실험적인 방법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시간과 경비가 이제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이제 실제 연구를 하더라도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자면 온도를 깔아야 됩니다. 실제 온도를 설치하고 불을 떼서 온도 분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이제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과 경비가 이제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해석적인 방법은 즉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은 장점이 우선 빠르고 비용이 작게 든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이제 존재하겠죠. 실제 실험하는 것에 비해서 오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비전문가가 잘못된 방법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실제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게 또 해석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협안이라고 한다면 실험적 방법과 그리고 해석적 방법을 섞어서 이제 하는 거겠죠. 사실 이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들 때도 그 충돌 실험을 100회 이상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산되는 차가 아니라 초기 개발 단계의 차는 한 대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양산차에 비해서 10배 정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 뭐 소나타가 3천만 원이다 이러면 실험용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직접 두드려서 다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면 3억 이상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걸 이제 100대 이상 그 충돌 실험을 했었는데요. 요즘은 100대를 다 하지 않고 20대 이하만 실제 충돌 실험을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충돌 실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자체도 훨씬 줄어들고요. 그리고 그 계산 결과와 실험 결과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 안전성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런 실험과 해석을 이제 겸해서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모델링이라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얼마나 모델링을 잘 했냐에 따라서 사실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갈린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하고 똑같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적합한 예는 아니겠지만 이런 그 오븐 속에서 이 감자를 굽는다고 생각을 할 때 요 감자에 대한 물성치를 제대로 모델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모델링 하냐면 요만한 물덩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아주 실제 감자가 오븐에서 구워질 때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인 그런 열 분포라든지 그런 건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실제로 또
감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성치가 물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링 과정을 통해서 전산 해석적인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예전에 이제 배웠던 그런 법칙들인데요. 연력학 제1법칙하고 연력학 제2법칙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한마디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들어온 에너지와 나간 에너지의 차이만큼이 결국 시스템의 에너지가 상승되는 그 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크게 두 가지 에너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열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일이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다루는 열기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을 받아서 일을 해주는 기관을 열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하고 일 중에서 우리가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제가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열 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으로 열이 들어가고 일이 들어가고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고 또 나오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면 결국 시스템에 축적되는 값은 이 차이만큼이 시스템에 축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력학 제2법칙은 열 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거든요. 요건 쉽게 말씀드려서 열은 항상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만 흘러간다는 게 연력학의 제2법칙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법칙이죠.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는 열이 절대 흘러가질 않습니다.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열이 이동한다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일이나 전기 에너지나 원자력 에너지나 이런 기타 에너지들이 열 에너지로 바뀔 때는 100%다 열 에너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 에너지를 일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 이런 다른 에너지로 바꿀 때는 100%다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화력발전소죠. 화력발전소입니다. 화력발전소의 효율은 40% 금방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열은 사실 다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만들고 나서 그 남은 열들을 그나마 활용을 하는 게 뭐냐면 지역 난방 공사입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그 폐열을 사서 가정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런 회사가 지역 난방 공사죠. 그래서 지역 난방 공사에서는 그런 폐열을 이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럼 이제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도 100% 가까이로는 가지를 못합니다. 절대. 열전달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열전달 형태가 있는데요. 전도라는 열전달은 직접 그 물질들이 열을 전달해 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물체가 있을 때 여기 온도 차이가 이렇게 있다면 T1이 높고 T2가 온도가 낮다면 이쪽으로 이제 열이 흐르게 되겠죠. 이 방법이 이제 전도라는 열 전달 형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혀 춥진 않지만요. 여기 난로를 하나 갖다 놓으면 아니면 라지에타를 하나 갖다 놓으면 온 방안이 따뜻해지겠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기 전에는 어떠냐면 아주 천천히 그 공기 분자에 의해서 열이 계속 전달이 돼서 따뜻해지게 됩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근데 그 난로 옆에 작은 팬을 하나 달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작은 팬을 하나 달아놓으면 바로 온 방이 금방 따뜻해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따뜻해진 공기가 옆 공기를 데펴주는 게 아니고 따뜻해진 공기가 직접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공기 자체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방식의 열 전달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류라는 열 전달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는 뭐냐면 이런 물질들이 없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세 공기가 이제 존재하긴 하지만 거의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상태에서도 열은 전달이 됩니다. 곧바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개체 없이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 열 전달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대류, 복사 이 세 가지 열 전달 방식이 사실은 우리 전통 구들에서는 모두 다 사용이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궁이에서 불을 떼서 고래를 지나갈 때는 대류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구들장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식은 전도라는 열 전달 방식이 되고요. 그리고 방 내부에서 열 전달은 복사와 그리고 대류, 전도 세 가지가 이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에 의한 열 전달의 기본적인 법칙은 이 푸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푸리의 법칙은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거냐면 온도 구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 전달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 전달이 잘 된다는 게 푸리의 법칙입니다. 그 온도 차이를 나타내는 게 여기 표시되어 있는 그레디언트 T거든요. 그래서 100도하고 0도일 때보다 200도하고 0도일 때 열 전달이 2배로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게 푸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1차원상에서는 만약에 열이 이렇게 T1에서 T1이라는 높은 온도에서 T2라는 낮은 온도로 열 전달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공식으로는 이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그 전체 열 전달량은 그게 면적만 곱해주면 전체 열 전달량을 구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열역학적인 특성치는 얼마나 열이 잘 전도가 되느냐, 그리고 공기의 밀도가 얼마나 되느냐, 아니면 구들장의 밀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물성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좀 더 중요한 물성치가 이제 이런 열 용량에 관한 물성치가 이제 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온돌방에 불을 뗄 때 밤새도록 불을 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들장이 이제 열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열을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 열 용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 전도도라는 건 열을 얼마나 잘 전달시키느냐 하는 건데요. 같은 온도 차이가 나더라도 물질에 따라서 열을 잘 전달할 수도 있고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 외벽에는 우리 단열을 하잖아요. 단열재를 사용을 합니다. 단열재는 뭐냐면 열 전도도가 아주 낮은 그런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겨울철 동절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실내는 따뜻하고 실외는 이제 영하의 기온, 아주 차가운 기온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실내에 있는 열이 실외로 전달이 안 되기를 원하죠. 전달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철판으로 만든 컨테이너 박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름에는 아주 덥고 겨울에는 아주 추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철판은 열 전도도가 굉장히 높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뜨거운 열기가 안으로 들어오기도 쉽고요. 아니면 겨울철에는 실내 따뜻한 기온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도 아주 쉬운 게 바로 열 전도도가 높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는 항상 단열을 하잖아요. 단열을 한다는 게 바로 이 열 전도도가 낮은 물질을 벽에다 붙여 놓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럼 이제 바깥하고 실내하고 이제 열 전달이 잘 되질 않겠죠. 그걸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죠. 대류에 의한 열 전달 기본 법칙은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뉴턴의 냉각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온도 차에 비례를 해서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이 이제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인데요. 이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은 온도 차에 비례를 해서 열 전달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온도의 사성에 비례를 해서 열 전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훨씬 더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될 것 같으면 훨씬 더 열 전달이 많이 일어나는 게 복사입니다. 반면에 온도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다면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은 아주 미소한 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붙어 있는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8승이라는 아주 작은 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온도가 만약에 10의 제곱 그러니까 100도라고 생각을 하면 10의 8승이 되잖아요. 4승을 하면은 4번 곱해주면 10의 8승이 되는데 그럼 이제 그 자체로 이제 굉장히 큰 양이긴 하지만 이 열 전달 양을 구할 때 곱해지는 이 상수, 이 스테판 볼츠만 상수가 10의 마이너스 8승으로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때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그런 열 전달량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잘 안 나오네요. 이 페이지는 표면과 이제 큰 주위 사이의 복사 열 전달을 나타내는데요. 그때 이제 이 공식을 보시면 이렇게 온도의 사성에 비례를 해서 온도의 사성의 차이에 비례를 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바로 복사 열 전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눌러야 나오네요. 이렇게 아주 큰 주위에 서라운딩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얼마나 복사가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요건 제가 자료를 추가한 게 됐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 이제 금방 끝나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난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쾌적성입니다. 쾌적성. 그럼 어떨 때 쾌적하냐면 온도만 맞춘다고 이제 쾌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계속 세게 불어오면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요. 바람이 계속 세게 불어오면 불쾌하게 느낍니다. 추울 때도 따뜻한 바람이 피부에 계속 바람이 불어서 닿으면 불쾌하게 느낍니다. 춥지는 않겠지만 불쾌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사용하는 공조 방식은 그럴 가능성이 이제 충분히 있는 거죠. 국부적으로는 바람이 나오는 곳에서는 불쾌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은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냥 바닥이 이제 따뜻해지는 거니까요. 물론 지나치게 많이 뜨거우면 온도 자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또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쾌적함의 지표로 이제 삼는 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이제 지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사인 경우에도 이 T의 사성에 대한 걸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마치 대류나 전도인 것처럼 이렇게 환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열전달의 세 가지 형태가 단독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고체 내부에서야 물론 전도만이 일어나겠지만 고체가 아니고 유체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보통 전도와 이제 복사 아니면 전도와 대류 그리고 대류와 복사 이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공기나 아니면 다른 고체가 없다면 그런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 전달 방법이 뭐냐면 복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이 복사 열 전달을 차단하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연료전지란 게 뭐냐면 수소와 산소를 이제 결합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연료전지입니다. 물을 전기 분해하면 수소하고 산소가 생기잖아요. 수소하고 산소가 생깁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수소와 산소를 결합을 시키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전기 에너지가 이제 생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용으로도 이런 연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들이 지금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는 매연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매연이 나오지 않고요. 뒤에 머플러를 통해서 나오는 유일한 물질이 뭐냐면 물이 나옵니다. 물이나 수증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전혀 환경 오염이 되지 않아 아주 깨끗한 그런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공기 중에 산소는 많은데 그 연료전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소는 반드시 따로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를 따로 갖고 다니고 휘발유 대신에 그러니까 수소를 갖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결합을 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연료전지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소를 이제 많이 갖고 다녀야만 긴 거리를 이제 운전을 해서 갈 수 있을 거잖아요. 우리 휘발유 한번 채우면 그래도 300~400km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수소 연료 자동차라고 해서 한 50km 갈 때마다 수소를 충전해야 된다면 불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수소를 저장을 해서 갖고 다녀야 되냐면 액체 상태의 그런 수소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가 액체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영하 253도 정도 돼야만 액체 상태가 됩니다. 아주 낮은 온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깥의 온도는 보통 20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탱크 내부 그러니까 수소 탱크 내부에는 마이너스 253도니까요. 온도 차이가 270도 이상 온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온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은 거의 무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보온병을 생각해 보시면 중간이 비어 있어요. 그렇죠. 철판과 철판 사이가 진공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그게 바로 대류와 전도를 막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공으로 만들어도 막을 수 없는 유일한 열 전달이 뭐냐면 복사 열 전달입니다. 복사 열 전달은 매개체가 필요 없이 바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열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소를 액화 수소를 싣고 다닐 때도 그 복사를 어떻게 차단해 줄 건가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물론 온돌에서는 이제 그 정도 온도 차이는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 온돌, 즉 구들에서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부력이란 게 기본적인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력이 뭐죠? 그렇죠. 위로 뜨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데펴지게 되면 밀도가 낮아져요. 밀도. 그러니까 단위 부피당 질량이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밀도가 낮아지게 되면 주위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는 힘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돌 뒤에도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궁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어요. 아궁이가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연기가 빠져나가는 구세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고래 구조도 살펴보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향 기류가 형성이 되도록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들장 밑으로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게 되는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이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지나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열기구들은 전부 부력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여기 뜨거운 공기를 채우게 되면 주위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뜨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빙산이 이렇게 떠 있는 이유도 얼음이 물보다 가볍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벼운 물체는 이렇게 위로 뜬다는 게 부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 요게 이제 아궁이에서 굴뚝까지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에도 똑같은 내용이 지금부터는 있을 겁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아마 자세히 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이 난방 방식은 주가 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주택 구조가 우선적으로 이제 세팅이 되고요. 그 주택 구조에 맞는 구들을 이제 깔아야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난방 방식이 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전체 공간 구조를 다 만들고 거기에서 난방 방식을 어떻게 택할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난방은 사실은 저희 기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요. 기계하는 사람들이 건축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계과 출신이 건축 회사에 가는 걸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반면에 이제 자동차 회사에 가면 기계가 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 학생들도 자동차 회사에 가는 걸 제일 선호를 합니다. 저희 과 입학 정원이 38명인데요. 올해 현대 기아 자동차에 7명이 갔어요. 그래서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궁이의 위치와 그리고 구세의 위치가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한 방에 한 아궁이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방에 하나의 아궁이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방에 또 여러 개의 아궁이를 이렇게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 기술자들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하든지 간에 모든 방에 다 난방이 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모든 방이 다 골고루 따뜻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 아궁이가 있다면 이 방이 제일 따뜻하겠죠. 이 방이 제일 따뜻할 겁니다. 그리고 이 방은 아주 차가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좋은 기술자라면 숙련된
온돌 기술자라면 요 방이 더 따뜻하긴 하겠지만 요 방도 따뜻하게 만들어야 기술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생각해 보시면 옛날 그 우리 어르신들은 직접 다 온돌을 놓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집의 온돌은 자기가 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 결과는 어떠냐 하면 아랫목은 너무 따뜻하고 그러니까 뜨거운 거죠. 뜨겁고 윗목은 따뜻하지 않아요. 그냥 물을 갖다 놓으면 물이 얼 정도의 그 정도 온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술자가 아닌 거죠. 기술자가 아니고 대충 흉내만 내서 이제 구두를 깔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희망컨대 여러분이 이제 이 온돌 학교를 졸업하시면 골고루 따뜻한 그런 온도를 시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합니다. 그리고 한 아궁이 한방 구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구세의 위치를 어디로 둘 수 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고래 형태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선조들은 이런 고래 형태들을 모두 다 사용을 했었고요. 어떤 구들을 사용하든지 간에 어떤 형식의 구들을 사용하든지 간에 숙련된 기술자라면 다 온방이 다 골고루 따뜻할 수 있는 그런 시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아궁이로부터 이제 뜨거워진 그 연류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분행기를 통해서 불이 넘어간다고 해서 분행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넘어가서 개자리를 통과해서 드디어 이제 고래를 통해서 뜨거운 열을 가진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기는 결국은 이제 굴뚝을 통해서 구세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어떤 구들을 보면 불이 잘 들어가는 구들이 있어요. 근데 오래 묵혀놓은 방에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불을 떼지 않은 방에는 불이 잘 안 들어갑니다. 왜 불이 잘 안 들어갈까요? 그렇죠. 습기가 많은 그 무거운 공기가 이 아래쪽을 딱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공기가 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밀고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불을 오랫동안 떼지 않은 그런 집에는 불을 떼기가 힘든데요. 불을 떼던 그런 방은 쉽게 이제 불이 잘 들어갑니다. 불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팬을 여기 구세에다 팬을 단다든지 그런 방법을 선택하면 불은 물론 잘 들어가겠죠. 불은 잘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이 공기가 갖고 있는 연소가스죠, 일종의 연소가스입니다. 그 연소가스가 열을 구들장에 전달해주고 굴뚝을 통해서 구세를 통해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구세에 팬을 달아 놓을 것 같으면 빨리 빠져나가겠죠. 그 빨리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연기가 갖고 있는 열기를 구들장에 전달을 해주지 못하고, 충분히 전달해주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당장은 이제 불을 뗄 때는 구들장이 이제 따뜻할지 모르겠지만 그 열이 이제 많이 축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차가워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숙련된 기술자가 시공을 한 구들이라고 한다면 빨리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천천히 충분히 구들장에 열을 전달해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세에서 나오는 그 연기가 뜨거우면 너무 빨리 빠져나온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구세에서 빠져나오는 그 배가스가, 연소가스가 차가워야 됩니다.
그래서 숙련된 기술자가 이제 시공을 한 경우에는 연기가 위로 뜨지를 않고 밑으로 깔리죠. 밑으로 깔립니다. 불이 천천히 타게 되고, 그리고 연기는 충분히 구들장에 열기를 전달한 다음에 충분히 식은 상태로, 그러니까 연기는 식었겠죠. 구들장에 열을 다 전달해 줬으니까요. 그 상태로 이제 구세를 통해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벽면에서 이 단열도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감재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효율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구들장, 그러니까 열을 저장해두는 그 구들장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품질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온도를 옆에서 이제 본 그림인데요. 이렇게 이 아궁이를 통해서 아궁이에서 요리를 하게 됩니다. 요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폐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남은 폐열을 가정에 공급해 주는 데가 이제 지역난방공사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합 말하자면은 발전인 거거든요. 그런 방식을 우리 선조들은 벌써 이용을 했었죠. 즉 조리하는데 열이 필요하고 또 그 남은 열로서 난방을 하는 그런 두 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 개발해낸 전통 구들, 전통 온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연소실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가 연소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소실에서 데펴진 그 뜨거운 공기가 이 분행기를 통과해서 지나가게 됩니다. 이 분행기를 통과할 때는 이 통로가 이제 좁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벤츄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여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즉 유체가 이너셔 폴스를 얻게 되는 거죠. 앞으로 치고 나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자리를 통과하면서 어쩌면 차가워져 있는 공기와 섞이게 되겠죠.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기가 이 고래를 통해서 이렇게 상향이 돼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슬롭이 이제 5에서 8%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8% 정도 되는 구배를 통해서, 즉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나가게 만들어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빨리 나가게 돼요. 너무 빨리 나가게 됩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오히려 빨리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구조예요. 사실은 여기에 직접 구세를 달았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로 직접 빠져나가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부력의 원리에 의해서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속도가 엑셀레이션이 돼서 점점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굴뚝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계속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방바닥은 따뜻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런 그 개자리라든지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오히려 천천히 이 고래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을 해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죠. 우리가 지금 이런 거 없이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면 아주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굴뚝을 통해서 배가스가 지나가게 되고요. 이 구세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처음에 불을 떼기 시작할 때는 요 구멍을 이제 열어두게 되는데요. 열어서 이제 배가스가 좀 더 원활하게 잘 빠져나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이제 잘 들어가면 다시 이제 닫아주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고래하고 이제 고래뚝을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요렇게 이제 고래뚝을 쌓아서 요 고래뚝 사이로 이제 배가스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하시면 훨씬 더 실감나게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래 끝에는 이렇게 개자리를 이제 마련을 해서 좀 더 머물러 있도록 너무 빨리 지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개자리가 없는 분행기도 있고요. 보통 농촌 주택 요즘은 이제 이런 그 부엌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시골집도 사실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식의 부엌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런 정지 그리고 부뚜막을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싱크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요즘은 잘 볼 수가 없고요. 민속촌에 가야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이제 솥을 걸게 만들어 있는 아궁이고요. 이분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신데요. 작은 아버지십니다. 집안에 있는 아궁이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조리에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제 난방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아궁이도 있습니다. 특히 아주 큰 집 같은 경우에는 방마다 다 조리 시설이 있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 밖에 있는 아궁이가 설치가 되게 되고요. 이건 구세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이 땅 밑을 통해서 땅 밑에 있는 굴뚝을 통해서 연기가 이 구세를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사실 문화유산으로도 지금 남아 있는데요. 경복궁 같은 데 가보시면 이런 굴뚝이 아주 큰 굴뚝들이 골하고 좀 떨어져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도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장식을 해뒀죠. 네, 바닥에 깔리죠. 사실은 완전 연소가 되면 독하지 않습니다. 완전 연소가 되면 이제 CO2만 생산이 되니까요. 그렇죠. 사실은 CO2는 무해한 가스고요. 유해한 건 CO가 일산화탄소가 유해한 가스죠. 그래서 사실 이 전통 구들을 그 온수 온도를 들어오기 전에는 개발하기 전에는 단지 그 아궁이에 나무를 떼는 대신에 연탄을 뗐던 적도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 이제 일산화탄소가 생겨나게 되고요. 일산화탄소가 사실은 생겨날 수밖에 없죠.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 완전 연소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게 구들장 그 마감이 이제 제대로 안 된 방 같은 경우에는 그 일산화탄소가 방에 스며들어서 일산화탄소 중독이 되게 되는 거죠. 일산화탄소를 마시면 그 일산화탄소는 다시 이산화탄소가 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체내에 있는 그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신체가 쓸 수 있는 산소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탄가스 중독이 되면 아주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세가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건 이제 우리 동포들이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런 나무 구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불맞이 돌은 이렇게 구세의 아랫부분에 그렇게 설치가 되게 됩니다. 사실 그 우리 선조들이 사용한 방식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콘크리트 판을 사용한 그런 구들장입니다. 그래서 이건 호불호가 사실은 갈리는 문제이긴 한데요. 과연 전통 방식을 고집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옛날 재료를 그냥 그대로 다 사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우리 선조들이 만든 그런 구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시대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연료인 나무를 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구들장, 그러니까 그 팽팽한 돌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걸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현대에는 연료도 많이 개선이 됐고요. 단열재도 많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구들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이제 훨씬 넓어졌죠. 그래서 저희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재료들을 바꾸는 건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래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벽돌을 이용해서 고래뚝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런 적벽돌이 있는데 그냥 옛날 방식으로 고래뚝을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아주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사실 이 구들을 이렇게 CFD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구들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아주 드뭅니다. 옛날에 이제 온수 온돌이 처음 나올 때 그리고 연료를 나무에서 연탄으로 바꿀 때 그 당시에는 이런 난방에 대해서 우리 전통 온돌 난방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불행히도. 근데 아직도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할 내용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10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계속 우리 선조들이 개량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수단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개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연구 대상으로 저희가 삼고 있는 게 아궁이와 굴뚝 그리고 구세의 위치에 대한 게 하나의 연구 내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분행기 그리고 구들 개자리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상대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그 위치에 따라서 그리고 그 크기에 따라서 이 연류동 현상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달라짐에 따라서 얼마나 효율적인 난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면도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런 고래 개자리나 굴뚝의 크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고래의 형태 그리고 줄수 그리고 단면적 이런 것도 전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에서 8%라고 말씀드렸던 저 경사도도 지역에 따라서 이제 최적인 경사도가 다르긴 할 겁니다만 이런 경사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후랭이의 형태나 크기 이런 것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초벌, 중불 그리고 마감 바르기의 두께에 따라서 실제로 저게 이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뚜막이나 아궁이의 크기나 형태 이런 것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열연을 뭘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사용했던 연료는 나무죠. 나무입니다. 나무를 주로 사용했는데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석유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걸 사용하면 훨씬 연소 효율은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작은 양의 연료로서 방을 충분히 건강한 난방 방식으로 방을 데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전부 이제 구들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들이 얼마나 큰 장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 합니다. 그냥 공기가 존재하더라도 공기가 고마운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전부 난방 방식을 온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문제이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온돌 때문에 자식 문화가 생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식 생활에는 이 온돌만큼 적합한 게 없습니다. 서양식으로 이제 벽난로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공조 방식을 사용한다든지 공기를 데피는 방식이죠. 그런 방식을 사용한다면 이 좌식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우리 생활 습관하고는 맞지 않죠. 방바닥이 차가운데 거기 어떻게 앉겠습니까? 그럼 이제 의자를 놓고 앉아야 되고 소파를 놓고 앉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방바닥이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다 소파 있으시죠? 서양식입니다, 사실은. 우리 전통적인 방식은 소파가 없습니다. 소파가 없이 그리고 어떤 집에는 소파를 안 두는 집도 있어요. 그게 따뜻한 방바닥에 그냥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죠, 옛날처럼. 그래서 자식 생활에는 아주 적합한 게 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에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머리는 차갑고 발은 따뜻한 건강에 아주 좋은 그런 방식이 바로 구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축열된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난방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온도는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떨어지긴 하겠지만요. 그 돌에 축열을 시켜놓고 그걸 이제 밤새도록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지리산에 있는 그 절 이름이 뭐였죠? 그 절은 1년에 한 번만 불을 뗀다고 그럽니다. 한 번만 불을 때도 한겨울 내내 이제 난방이 가능하다고 그러거든요. 그건 물론 축열할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을 확 태우는 게 아니고 숯을 만들 때처럼 불구멍을 막아서 그러니까 공기 구멍을 막아서 천천히 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들어있긴 하지만 아무튼 불을 한 번만 떼든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난방 방식은 조리를 할 때 잠시 불을 떼는 것만 하더라도 방을 충분히 이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관리가 좀 불편하다. 상대적으로 요즘 나오는 그 온수 온돌에 비해서 이 전통 온돌이 조금 불편한 면이 있죠. 사실 아파트에도 과거에는 이 구들이 있었어요. 구들이 있었고 뭐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연탄을 뗐었습니다. 연탄을 떼서 구들을 통과해서 그렇게 나갔었는데 요즘은 그 방식을 선택하진 않죠.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 전부 온수 온돌입니다.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온수 온돌에 대한 연구 내용도 일부 있긴 한데요. 온수 온돌이 편하죠. 일단 보일러로 물을 데피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온수 온돌도 그냥 균일하게 그 파이프를 깔진 않아요. 파이프를 깔진 않고 예를 들면 이제 남향집이고 남쪽에 햇볕이 잘 드는 쪽이라면 상대적으로 이제 열 부하가 작은 거거든요. 난방 부하가 작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촘촘하게 깔 필요가 없는 거고요. 북쪽면 같은 경우에는 햇볕이 들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난방 부하가 많죠. 난방을 해야 될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좀 더 촘촘하게 깔고 뭐 그런 식의 방법도 이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점을 일부나마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구들 내부에 아까 보여드린 그 내부에서의 연류동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실험적으로 이제 하기에는 여러 케이스들을 다 해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런 CFD를 활용한 그런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FD는 뭐냐면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전산유체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 분야입니다. 유체역학은 아주 옛날부터 연구가 되어 온 학문이긴 하지만 컴퓨터를 이용한 건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몇 년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컴퓨터가 생긴 지 사실은 몇 년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CFD에 관한 교과서가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1985년에 CFD 교과서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부터 따지자면 지금 16년이니까요. 한 30년 정도 된 학문이다, 이렇게 아주 젊은 학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CFD로 이제 해석한 결과들인데요. 우리가 눈으로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컬러풀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전달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전도, 대류, 복사, 이런 열전달 문제들도 전부 CFD를 통해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물질 전달이나 아니면 화학 반응, 그리고 연소, 그리고 멀티페이즈 플로우, 그러니까 물하고 수증기하고 섞여 있는 그런 유동, 이런 것들을 전부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CFD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CFD로 해석을 할 때는 이런 제일 처음 거치는 단계가 이제 형상을 인식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된 결과를 도식화하는 게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CFD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동영상이 굉장히 느리게 나오네요. 네, 동영상이 동영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돌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바닥의 윗면에서의 그런 템퍼리처, 온도차, 그런 걸 이제 해석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되동고래에 대해서 우선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그런 고래들에 대해서도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만, 우선 이런 되동고래에 대한 연류동 해석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형상화한 겁니다. 여기 아궁이가 있고요. 여기 고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고래뚝이 이렇게 있는 거죠. 고래뚝 위에 이제 구들장이 놓여지게 되는 거고, 요 고래를 통해서 이 뜨거워진 공기들이 흘러나가서 이 대동고래는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게 만들어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대동고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차원 형상으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아궁이의 크기는 이 정도의 크기, 그리고 화구의 크기는 40cm, 20cm 정도, 그리고 요 방바닥의 크기는 360, 250cm 그 정도 이제 되고요. 그리고 연도의 기울기는 2도 정도로 이제 잡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사용한 그 수치해석 기법들이고요. 여기 이제 요 방정식들을 이제 푸는 겁니다. 편미분 방정식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힙플럭스를 줍니다. 요 단계 요 문제에서는 일단 직접 나무를 떼진 않고 여기에 이제 열을 가해주는 형식이에요. 단위 면적당 19kW 정도의 열을 이제 가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궁이에서는 이제 대기압이 작용한다고 봤고요. 그리고 이 방바닥에서는 대류가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컨벡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아궁이 구세를 통해서 밖으로 연기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본 게 뭐냐면 이 분행기가 이제 하나만 이렇게 분행기가 있을 때하고 분행기가 만약에 세 개가 있을 때, 분행기가 세 개가 있을 때 어떤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이제 온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빨간 게 이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온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란 부분이 온도가 낮은 부분이고요. 게이트 하나만 즉 분행기를 하나만 사용했을 때는 이렇게 좀 더 많이 뜨겁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행기를 여기 하나가 아니라 이쪽으로 분산을 시켰을 때는 뜨거운 핫스팟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뜨거운 부분, 너무 뜨거운 부분이 확 줄어들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건 이제 고래를 지나가는 그 속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여기 유동이 들어가는 이 전체 면적은 요 경우나 이제 동일하게 되고요. 요건 이제 요 가운데로 들어오는 게 상대적으로 작겠죠. 작고 양쪽으로 분산이 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발화건대는 어떠냐면 여기 요 분행기를 통과한 그 유체는 여기 개자리라는 그런 장치가 있긴 하지만 요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요쪽으로는 많이 안 들어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행기를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해주게 되면 요 유동이 좀 분산해서 들어가서 방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지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로부터 시작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듯이 어떤 고래로 뜨거운 유체가 많이 지나가냐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따뜻할 거고 어떤 부분이 따뜻하지 않을 거란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가 많이 지나가는 그 부분은 많이 따뜻해질 거고, 지나가지 않는다면 거긴 많이 따뜻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고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뜨거운 유체들이 지나가는지, 뜨거운 공기가 얼마나 많이 지나가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이게 분행기 하나만 있을 때입니다. 하나만 있을 때는 이렇고요. 그리고 분행기를 3개 이렇게 나누어서 설치를 하면 유량이 이제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계량을 하면 요 2번으로 지나가는 유량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요걸 좀 낮추고 요걸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연구로 그런 연구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건 이제 평균 온도, 분행기가 하나 있을 때하고 3개 있을 때 평균 온도가 3개가 있을 때가 조금 더 높았고요. 뭐 얼마 차이는 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더 높았고, 이건 이제 표준 편차인데요. 표준 편차는 이 평균 값으로부터 평균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표준 편차인데요. 요 값이 크면 클수록 온도 차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골고루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원게이트일 때, 즉 분행기가 하나만 있을 때는 표준 편차가 3.3도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분행기를 3개로 이렇게 갈라서 설치를 하게 되면 표준 편차가 1.9로서 훨씬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놓고 보면 분행기를 3개로 하는 게 골고루 따뜻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연구를 한 게 뭐냐면 이렇게 힙플럭스를 이제 가하는 대신에 직접 연료를 떼는, 그러니까 불을 떼는 거죠. 실제 연소를 시켰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걸 해봤었는데요. 조금 이제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 개로 결국은 이제 세 개로 하는 게 좋다. 화구라는 표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분행기를 이제 세 개로 이렇게 분산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또 실습을 통해서 하시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개량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기대합니다. 분행기요. 이렇게 분행기를 하나로 하는 대신에 이렇게 좀 분산을 시키면 골고루 따뜻해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분행기 사이즈에 대한 연구는 안 했습니다. 네, 그것도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제가 시간이 원래 5시 50분까지인가요? 6시까지인가요? 6시. 그럼 10분 더 제가 진행을 하도록. 아직 뒤에 할 이야기는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줄고래에 대해서도 했습니다. 대동구래만 한 건 아니고요. 뒤에 이제 다른 구래 형태도 나오는데요. 이런 줄고래에 대한 열유동 해석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이제 대기압 조건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연기들이 이제 빠져나가는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방바닥에 이제 컨벡션을 통해서 방바닥을 데피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소를 시켰습니다. 나무를 떼는 것 같이 그렇게 모사를 했습니다. 동영상이 나옵니다. 시간이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 이제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면 이렇게 빨간색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아궁이에 가까운 부분에 열이 많이 축적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보면 이 부분의 구들장이 좀 더 두꺼워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두껍고 여기를 좀 얇게 한다면 좀 더 균일하게, 제가 주로 생각하는 건 이제 방바닥이 골고루 따뜻해야 된다는 걸 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방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시간 변화에 따라서 방바닥의 온도가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처음엔 이렇게 다 차가웠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물론 시간이 더 많이 지나면 더 따뜻해지겠죠. 더 따뜻해질 겁니다. 요건 이제 최고 온도 그리고 최저 온도, 평균 온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온도가 높아지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그림이고요. 조금 불만스러운 건 이 최대 온도가 너무 커진다. 평균 온도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이제 요걸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표준 편차입니다. 방바닥이 얼마나 균일하지 않게 온도 차이가 나는지. 요게 0이 되면 방 전체가 같은 온도를 가진다는 이야기고요. 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처음에는 온도 차이가 없죠. 모든 방이 다 차가우니까요. 그러다가 불을 떼면 이 아랫목 쪽이 뜨거워지고 그에 따라서 이제 온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요 이제 얼마나 많은 유량이 들어가는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속력의 크기를 플랫한 그림인데요. 이 부분에서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이 부분에 속도가 제일 빠르고요. 이런 데는 속도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는 이제 유체가 공기가 잘 안 지나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소를 해야만 골고루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유량을 나타낸 그림이고요. 만약에 이걸로 이제 다 지나가게 된다면 유속이 빠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걸로 안 지나가고 이쪽으로만 다 지나간다면 빠르게 되면 어떻죠? 이 배가스가 연소가스가 갖고 있는 열기를 구들장에 전달을 해주고 나가야 되는데 최다 전달을 해주기 전에
굴뚝 구세를 통해서 빠져나가 버리겠죠. 그래서 이 유량을 좀 더 균일하게 해주는 게 우리 연구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량과 온도를 이제 비교를 해 놓은 그림인데요. 역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이 까만색이 이제 유량입니다. 유량이 많은 부분에서 온도가 높게 나오죠. 유량이 작은 부분에서 온도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량을 균일하게 해주는 게 방바닥 전체를 골고루 따뜻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요 주제에 대한 결론이고요. 그리고 대동고래하고 줄고래를 또 비교를 한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 부분 다 생각하도록 하고요. 이케이션 그리고 사용한 방법이고요. 요게 이제 속도입니다. 속도 분포를 이제 대동고래 같은 경우에는 요로 빠져나왔던 그 연소 가스들이 전부 여기로 다 모이죠. 여기로 다 모여서 이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줄고래는 이제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줄고래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그냥 여기로 빠져나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분산이 돼서 이쪽으로 좀 더 유동이 많이 지나가도록 연소 가스가 이쪽으로 좀 더 많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까만색 그림이 이제 대동고래고요. 유량이 빠져나가는 쪽이 유량이 많습니다. 요 5개를 지나는 유동이 전부 요 구멍으로 빠져나가니까요. 이쪽에 유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줄고래는 이 분해인기에 가까운 쪽에 고래로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유량이 작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 대동고래도 좀 더 균일하게 유동이 지나가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될 거고요. 줄고래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커지고 이런 부분은 좀 작아져서 균일하게 지나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표준 편차인데요. 이 2800초까지는 줄고래가 좀 더 골고루 온도 분포가 생기고 대동고래가 온도 분포가 더 많이 생기는데요. 이 2800초를 지나면서는 줄고래가 온도 차이가 더 많이 생기고 대동고래는 상대적으로 온도 차이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온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15분이 지났을 때, 30분이 지났을 때, 45분이 지났을 때, 60분이 지났을 때 온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대동고래는 이렇게 이 부분 유량이 집중되는 부분에서 좀 더 온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할 수가 있었고요. 줄고래는 물론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이 없이 이 두 줄로는 아까 유량이 작았던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에서 온도가 빨리 따뜻해지지 않는 걸 알 수가 있고 유체가 빨리 지나가는 부분에서는 빨리 따뜻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요 부분에 대한 또 결론입니다. 그리고 흩턴고래 이런 다양한 고래들이 있죠. 흩턴고래, 줄고래, 구번고래 요 각각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연구를 했고요. 이 온도 분포가 흩턴고래인 경우에는 이런 온도 분포를 나타냈었고 줄고래는 이런 이 둘은 별로 차이가 없죠. 근데 이 구번고래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결론은 이 구번고래가 좀 더 온도 균일성 면에서는 유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었습니다. 요건 이제 각각 고래에 대한 그 속도 분포고요. 여기 여기 고래뚝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나 요거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까 온도 분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런 구번고래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유동 현상의 변화는 생기죠. 줄고래하고는 다른 유동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도 분포를 나타내는 그 표준 편차를 보면 이 허턴고래, 줄고래, 대동고래에 비해서 온도 편차가 9번 고래인 경우가 편차가 훨씬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균일한 온도 분포를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9번 고래가 좀 더 유리한 방식이다 이렇게 연구를 했었습니다. 평균 온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온수 온돌에 대해서도 뭐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게 시공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쓰이는 방식이고요.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여기 콘크리트 같은 게 있고요. 여기 이제 온수가 지나가는 파이프라고 그렇게 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는 거고요. 바닥의 재질은 뭐 이런 걸 전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온수 온도를 깔아본 거죠. 실제 깐 건 아니고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제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수 온도를 깔았을 때, 이렇게 깔았을 때, 이렇게 깔았을 때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한번 공부를 해봤었습니다. 재밌게 이제 실제로 이렇게 깔지는 않지만 이런 방식으로도 한번 깔아봤고요. 역시 이렇게 파이프를 많이 까니까 골고루 좀 더 따뜻해진 걸 알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상식의 범위를 그렇게 벗어나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최고 온도가 어떻고 이건 절대 온도로 표시를 했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섭씨로 나타내려면 여기에 전부 273도를 빼야 됩니다. 273도를 빼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섭씨 온도를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온도 분포를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인데요.